자, 이제 1월 첫 번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CES를 비롯해서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죠. 네, 1월 5일은 이제 미국 12월 ISM 제조 PMI 지수가 나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중국 국빈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이 이제 CES에서 특별 연설을 좀 한다고 합니다. 1월 6일은 이제 CES 2026이 이제 이날부터 개막을 해서 9일까지 열리게 되고 1월 7일은 미국 12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월 8일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 9일은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중국 1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에는 CES, 젠슨왕 너무 많은데요. 미국 네. 고용보고서도 그렇고. 일정이 좀 많은데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삼성전자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고 네. 마이크론이 너무 잘 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20조 넘는 거 아니냐 영업이익이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그럼 주가는 또 신고가인가요? 이미 반영은 해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갑니다. 그래서 방중을 해서 엔터주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어요. 뭐 한한령 해제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있고 또 미국에 미뤄졌던 그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이제 제대로 나올 텐데 이걸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CES 이제 2026이 열리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젠슨항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공개한다고 하니까 3세대 그래서 그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어쨌든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한 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주식시장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옛날 이제 뭐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아 이러이러 하겠구나 하는데 저는 주식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대도약의 원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도약과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고 작년 성과 평가는 괜찮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최고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7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4천 돌파했죠. 수출도 연간 최대. 미국과 관세 협상도 타결돼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5대 성장 전략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단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를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 3특. 그러니까 5개 그리고 3개 특별 권역 이렇게 나눠서 한 8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지방에 좀 분산시키겠다. 이런 좀 전략이고 대기업만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이 과실이 중소벤처기업 거기에 국민 호주머니 이 국민 호주머니로 간다는 건 결국 배당이라든가 이런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과들이 결국 국민들한테도 갈 수 있게 좀 하겠다라는 의지 같고 그다음에 안정 기반의 지속 가능 성장. 뭐 사건 사고가 좀 많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거나 생명 존중의 문화를 좀 하겠다 이런 좀 얘기를 하셨고 또 문화 작년에 캐대언 효과가 되게 컸죠. 그래서 네. K컬처 선도 정책을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한반도 안정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여기서 주식시장 시사점은 결국엔 이제 이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AI 같거든요. 그래서 AI라든가 반도체 이쪽이 여전히 수혜 받을 것 같고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 요게 지난 12월에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AI 시대의 첫 예산안으로 첨단 산업 지원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AI나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또 전력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면 전력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라든가 에너지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검조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원전도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방산도 지금 원전 수출 언급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이런 원전 수출 이 부분도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벤처 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대기업만의 과실이 아니라 이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가야 된다. 코스닥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그다음에 신규 공모 시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5극 3특 체제 그리고 지방에 어쨌든 이제 균형 발전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건설 업종에도 올해는 좀 숨통이 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할 텐데 주식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이게 느낀 건 뭐냐면 아 코스닥이 1, 2월에 좀 괜찮겠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곧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코스닥이 1월과 2월이 원래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코스닥 쪽에 힘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좀 연설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 생태계를 한번 주목해 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중 소식에 엔터주들이 또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한한령에 대한 이제 이게 좀 해제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크다는 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다들 깜짝 놀란 게 방중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했죠, 사실은 시장에선. 그래서 방중이 이제 공식화됐고 1월 4일부터 7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국빈 방문 통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겠지만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한령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거 언젠가 해제하지 않겠냐? 이번에 만난 김에 해제를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보면 그 이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이 규제하는 한일령을 지금 내렸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까지 한일령 할 이유는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이란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 문화 교류가 좀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2월 달에는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까지 개최가 되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 제일 수혜주는 뭐 당연히 엔터가 될 것 같아요. 네. 엔터 될 것 같고 또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결국 문화 교류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문화 교류가 되면 또 중국인들도 한국에 또 많이 올 거고 호텔 카지노도 좋아질 가능성이 백화점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내수도 좋아질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를 여전히 좀 괜찮게 보는 게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는데 BTS가 이제 오잖아요. 날짜가 확정됐어요. 3월 20일로 올해. 컴백 와. 확정이 됐고 드디어 거의 4년 만입니다. 3년 9개월 만이니까 그 BTS 기다리시는 팬분들은 정말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티켓 값을 19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29만 원 받는데요. 그걸로 2년 동안 콘서트 해가지고 3조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65회 하는데 회당 5만 명 온다고 가정하고 티켓값 19만 원 가정하면 매출이 6,500억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받아버리면 네. 29만 원, 그럼 9천억 나와요. 매출액이. 지금 굿즈 포함하면 1조 이상 벌 수 있거든요. 하이브 연간 매출이 2조 원이에요. 지금 2조 원인데 여기에 1조가 붙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TS 효과를 지금 시장은 아직 저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반영 안 됐다. 하이브가 예. 갑자기. 그래서 저는 괜찮게 여전히 엔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 앞단에 얘기했었던 배터리주가 조금 덜 가서 아쉬웠다고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갈게요. 삼성전자는 그 2나노 파운드리 몸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공장의 가치가 더 증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빅테크 AMD, 구글과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위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 협상 중이니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이유가 뭐냐면 TSMC가 지금 그 파운드리 1위죠. 1위라서 대부분의 회사의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최근 대만 외부 지역에서 2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부 규정을 도입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2나노는 지금 최첨단 공정이고 지금 TSMC가 3나노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나노 양산 들어갈 거고 삼성은 2나노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나노가 훨씬 더 그 성능은 좋죠. 성능 좋고 전력 효율도 25%까지 개선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원하는 고객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만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못 하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가 되게 좀 불편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도 아마 삼성한테 맡긴 것도 이 이유 때문 아닌가. 작년 7월에 삼성에 갑자기 수주가 나왔죠. 테슬라. 근데 그 미국의 텍사스 공장이었죠. 애리조나 공장도 따로 있거든요. TSMC. 근데 TSMC랑 왜 안 했을까? 이유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걸 좀 우리가 본다면 이런 이유도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만 공장에서 만드는 칩보다는 미국에서 만드는 칩을 지금 원했던 것 같고 그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2나노는 삼성밖에 없어요. TSMC는 대만에서밖에 안 하니까 3나노를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한테 좀 유리해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AMD 또 구글 이런 기업들이 삼성의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바로 조달이 가능하니까. 다만 이거를 삼성이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동안 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 테일러 공장이 이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간대요. 3월부터 테슬라 제품을 양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3월에 그 테일러 공장이 가동 들어가면서 제대로 좀 수율이 나온다면 뭐 아마 이런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상당히 TSMC의 이런 규정 자체는 삼성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미국은 어쨌든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이 주의이기 때문에 삼성에게 되게 유리해지고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주는요? 너무 2년 정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올해는 이게 세워야 돼요? 분위기 좀 좋다가 또 연말 돼가지고 갑자기 계약 해지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기차가 잘 될 줄 알고 몇 년 전에 이제 대형 계약을 다 맺었는데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장하던가 계약을 끝내거든요. 해지하거나. 그렇죠. 근데 아직 다 납품을 못했는데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면 전기차 수요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LG엔솔도 포드가 그 유럽향 물량 그 계약 취소해 버렸고 그다음에 LNF도 4조 원에 달하던 그 계약건인데 이게 매출이 973만 원 반영되고 끝나버렸어요. 나머지 4조 그러니까 4조 원 중에 973만 원 빼면은 사실 그냥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죠. 4조 원이. 그래서 이게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그러니까 973만 원 어치만 딱 납품이 됐고 나머지는 공급이 안 됐던 거죠. 아, 이게 근데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단 해지하고 다음을 좀 기약하려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재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악재고 예, 시장에 이게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좀 폭락을 했는데 또 포스코 퓨처엠도 GM의 지난 2년간 공급한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물량이 원래 13조 7,600억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2조 8,100억으로 축소돼서 끝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사라진 금액이 3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반영될 실적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이거 아쉽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요 다시 들어오는 물량들이에요.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행스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뭐 어쨌든 추정치엔 대부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거를 뭐 어쨌든 그 앞으로 어느 정도 실적을 낼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가 이번에 뭐 4분기 실적이나 올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요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하고 2월 초에 배터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거든요. 아마 그때 이제 그 올해 가이던스들을 줄 텐데 아마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좀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되고 나면 어쨌든 악재는 다 해소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내년부터 ESS 배터리 시장이 미국에서 여기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ESS 수요도 크게 늘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김현수 연구원님이 LG엔솔 시가총액 90조 이하에서는 좀 오히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ESS로만 내년에 어쨌든 3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벌 걸로 27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지는 거 뭐 겁먹으시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6년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이것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 정도를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가 포퓰리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인기 영합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막 돈 푸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거는 이 포퓰리즘이 계속 이어지면요. 현금보다는 금과 주식이 좋아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인플레는 발생할 거고 그래서 포퓰리즘의 시대는 계속 이어진다. 특히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이탈리아 또 일본까지 다 비슷한 구도로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평화가 사라졌고 분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면 방산주한테 이거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세계 경제 공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개도국들의 그러니까 성장이 좀 둔화하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성장이 예전보다는 이제 고성장을 못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다 저런 개도국으로 많이들 갔죠. 성장하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서 돈이 선진국으로 이제 역류할 수가 있다.
이런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좀 원하는 게 미국 제조업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이 개도국 이 투자가 좀 집중됐던 이 부분들이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주가나 이런 자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과도하게 돈이 풀렸고 금과 위험 자산이 동시에 상승한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하시되 어쨌든 금값의 장기 상승 사이클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중간중간 변동성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룰루레몬이 작년 최악의 좀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중산층 소비가 좀 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둔화가 좀 장기화될 것 같다. 특히 나이키, 룰루레몬 이런 기업들의 주가만 봐도 이 기업들이 쉽게 회복되기보다는 좀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여섯 번째가 좀 중요한데 AI가 현실인가 허상인가 논란이 좀 많았죠. 근데 현실은 맞대요.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AI 도입해서 실제로 생산 효율성을 25% 올려버렸대요.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도입했더니 진짜 효과 있네. 네. 예, 그래서 AI 투자는 이어진다.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주가들이 올라서 변동성은 주의하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부상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요즘에 암호화폐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주가 가격 오르지도 않고, 아니 금이 저렇게 오르는데 올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났어요. 네, 맞아요. 성과가 안 좋았어요. 파티로 시작해서 패닉으로 예, 끝났다고 맞습니다. 하던.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변하고 있대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투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실물 금융 자산의 이 기반이 되는 시장으로 바뀐다. 토큰화라고 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 미국 국채 아니면 뭐 예술품, 미국 엔비디아 주식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각종 수많은 이런 실물 자산 있죠. 뭐 건물도 있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바꿔가지고 토큰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엔비디아 주식을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가 아니라 그 한 주도 여러 개로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한 동을 한 100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토큰화 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부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해 4월이나 5월 정도에 아마 네이버랑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준비하는 그 포석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하실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암호화폐를 투기적인 자산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실물 금융 자산의 거래 수단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정말 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아마 연불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환율 전망을 잘못했다면서 반성문을 썼다고요? 이거 저희도 조남을 아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직접 되게 뵌 적은 유명하신 없지만. 분이죠. 네, 굉장히 뭐라 그래요? 양심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여기가 부분은? 이제 스토리를 말씀해드리면 아마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가 뭘 하냐면 매년 마지막 날 네. 반성문을 씁니다. 아, 전 애널리스트가 다 써요. 원래. 자기가 했던 거 중에 좀 올해 좀 내가 반성할 게 뭐가 있나. 네, 아, 그래서 그럼 이분만 쓰신 게 아니네요. 네, 계속 써요. 쓰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왜 가져왔냐면 네. 제일 작년에 좀 이슈가 환율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학균 센터장님이 쓰신 글인데 이 리서치 센터장님이 썼던 거는 제목이 뭐냐면 원화 약세와 주가 강세라는 기이한 조합.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화가 약하면 그쵸. 주가가 빠집니다, 원래 보통. 예. 근데 참 희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 본인 우리나라. 생각보다는 환율이 코스피. 너무 올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 쓴 거예요. 쓴 건데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 약세를 전망한 건 맞으셨어요. 달러 약했어요. 올해 달러 안 좋았잖아요. 11% 빠진 거 맞거든요. 원화가 더 약할 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김학균 센터장님만의 그 반성문이 아니라 네. 이게 사실 이런 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원화가 이렇게 약할 아무도 줄은. 본 적 예, 없는. 쉽지 않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약화됐던 이유는 상반기가 굉장히 약했던 달러가 하반기엔 생각보다 좀 견조했어요. 오히려 그게 좀 있었고 거기에 엔화도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고 또 거기에 우리가 200억 달러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잖아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
거기다가 우리 한국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순매수가 2025년에 무려 326억 달러. 이게 역대 최대가 언제냐면요. 2021년이거든요. 그때가 208억 달러니까 그때보다 56.7%나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매수하셨어요. 미국 주식은 정말 많이 산 지난해. 거 네, 정말 역대급입니다. 네, 거기다 기관까지도 샀거든요. 네. 기관까지 산 거 합치면 9월 말까지 532억 달러 샀대요. 경쟁국인 그 일본의 282억 달러, 대만의 115억 달러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개인 경쟁국. 투자자 기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미국 주식에 다 열을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순매수, 달러 사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으로 향한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간 건 아니래요.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5,472조 원의 가계 금융자산이 있대요. 금융자산 총액이 5,472조 원인데 이 중에 이제 일부가 미국 주식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예금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 주식 산 거예요. 한국 주식 팔아서 삼성전자 팔고 엔비디아 산 게 아니라 예금에 있던 거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 살까 미국 살까 하다가 예금은 못 기다리겠고. 네, 그냥 미국 가자. 한국보단 미국이 낫지 않나. 이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풀렸고 참고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 260조 정도 된대요. 총. 그러니까 가계 금융자산의 한 5%가 미국 주식으로 지금 돼 있다. 이게 적은 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반성문을 이제 쓰시긴 쓰셨고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냐면 올해 환율은 떨어질 걸로 보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올해도 달러 약할 것 같고 경상수지 지금 흑자잖아요. 올해는 더 많은 달러가 들어올 겁니다. 수출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25년 하반기에 대만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달러 대비 7.4 원화보다 더 약했고 엔화는 8.5%나 떨어졌거든요. 우리만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가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가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거든요. 위안화가 강하면 동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한다면 지금 환율은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던 아마 아실 거예요. 딱 1년 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맞아요. 그게 유행했었죠. 네. 1년 전이에요. 맞아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국 주식에 또 사는 수요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한국 주식 매력 있고 환율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내년에 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또 반성문을 쓰실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또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볼게요. 이거는 일종의 연례 행사 같은 거. 매년 쓰세요. 근데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마다 올해 자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아 내가 뭘 놓쳤나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여미사님 반성문 쓰신다면 저요? 죄송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저 틀린 게 너무 아 많아가지고. 됐어요. 그냥 재미를 여쭤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말이 먹히지 그죠, 않으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런다는 거는 환율도 국장을 오히려 들어오는 유입되는 요인들이 그죠. 많으면 거기다가 안정화될 거다. RIA라는 계좌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한국에 미국 주식 팔고 이 계좌에다가 돈 넣어서 한국 주식 사면 세금을 그 미국 주식에서 돈 벌면 22%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이제 면제해 주는 거. 네. 그 정책도 한다고 했기 그럼 때문에. 원화 수요가 많아지고 네. 환율이 그래서 환율은 올해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재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해했어요. 자, 2026년 주식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죠. 그러면 올해 특별히 이 이슈를 좀 주목하자. 네, 몇 짚어보죠. 가지 요거는 혹시 나중에 되시면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년 1분기에는 1월에는 CES 2016,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연준 의장을 아마 선출을 할 것 같아요. 1월에.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아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중이 있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나올 거예요. 그다음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그 예탁 증서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ADR 그 상장할지 말지 요거 조회 공시 요구 받았는데 재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고요. 2월에는 갤럭시 S26이 나오는데 여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만든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고 아까 말씀드린 RIA 계좌가 2월 아니면 3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주목하시고 3월 20일 날 BTS 컴백하고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 게임이 정말 이거
너무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거 언제 출시하냐. 근데 드디어 나오고 1분기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 이슈, 미국의 로봇 행정명령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미국이 세금을 환급해 줄 거예요. 개인들한테. 이건 소비에 좋을 것 같고 HBM4가 아마 1분기에 양산 들어갈 것 같고 삼성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이 3월부터 가동 들어갑니다. 2분기 말씀드리면 4월에 대한민국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요. 네. 이게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환율에는 하락 요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갑니다. 5월에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요. 6월에는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한 관찰 대상국에 한국이 또 선정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 지방선거가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마 6월에는 또 재개되지 않게 5월 아니면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중에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고 3, 4분기는 이제 9월에는 애플 아이폰 폴더블 폰 나오고요. 10월이나 11월일지 모르는데 그쯤에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11월에는 이제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중간 선거 네. 있고 12월에는 아마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3, 4분기 경에 엔비디아 이제 새로운 AI 가속기죠. 루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도 사실 이벤트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이벤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에 영향을 줄지 미리 스케줄을 체크해 놓으시면 미리 좀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미사님께서 선정한 일요일 순서 이번 주에 보고서를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아쉽지만. 네네. 자, 1분기에 알파 드리븐 전략, 2분기엔 베타 컨트롤 뭐 이런 이제 이 제목인데 KB증권의 리서치센터의 이은택, 김민규, 하인한, 김지우, 이다은, 김세린 연구원님이 한마디로 1월 주식시장에 대한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망은 뭐냐면 1분기가 더 좋대요. 2분기보다 환경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금리 정책이 중요하다. 통화 정책. 근데 1분기에는 우려보다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정책이 더 시장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물가가 이런 이제 연준의 완화 정책을 좀 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파월 의장이 그때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죠. 물가가 2% 초반일 수 있다. 관세 제외하면.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관세만 아니면 도달했고 이번 1분기가 물가 고점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호재죠 사실. 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주거비인데 주거비도 좀 계속 꺾여요. 이 선행 지표들이 다 꺾였기 때문에 주거비가 계속해서 꺾이면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물가 하락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것 같고 또 트럼프가 1월에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후임을 지명을 하게 되면 파월 의장 임기 중에 그러니까 스티브 미란 이 연준 이사가 1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럼 여기 후임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연준 이사를 이번에 만약에 후임을 지명하면 이 사람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파월 의장 대신해서 5월에. 근데 연준 의사만이 FOMC 그 연준의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대요. 지금 현존하는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연준 의장이 될 사람이 같이 그냥 FOMC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대요. 사실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좀 펼쳐지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더 금리를 세게 낮춰버릴 수도 있다. 아. 뭐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옛날에 그 해운사들 주가 폭등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어요. 기억하죠.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죠? 그 뭐냐면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아, 연말 쇼핑 시즌에 재고 부족으로 판매 못하는 업체가 생길 것 같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도 부족한 데다가 배가 그때 수에즈운에 한번 쓰러진 적도 있고 항구 파업하고 물건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사들은요. 혹시 이러다가 지금 물건 못 구하면 연말 쇼핑 시즌에 재고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야? 미리 구하는 거. 공포고심이 들어서 막발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때 그래서 물가도 튀고 반도체 가격 튀고 해운 운임지수 오르고 재고를 쌓아두려고 했던 미리 거죠. 과잉 발주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게 다 풀려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오르고 HMM 주가가 5배나 오르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도 있대요. 이게 과잉 발주할 가능성도.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왜냐면 서로 이거를 먼저 안 구하면 비싼 값에 그렇죠, 계속 구매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가 그동안 독과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맞춤형 칩들이 나옵니다. 구글 칩 나오죠, 아마존 칩 나오죠, 막 이러니까 여기서도 서로 HBM 가져가려고 과잉 발주를 할 수가 있대요. 반도체는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게 어쨌든 재고 확보 경쟁까지 이게 결합이 되면 필요한 양의 두세 배를 발주해 버린대요. 그럼 이건 나중에 재고가 엄청 쌓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혹시라도 반도체를 볼 때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고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줄다가 어느 시점 이제 이게 터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대요.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를.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분기에는 조금 1분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좀 정체될 거로 좀 보는 게, 일단은 상반기 중에 여기서는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연준 의장이 또 교체되면요 시장이 별로 안 좋았대요. 과거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네.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증시가 급락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대요. 꼭 한 번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5월 끝나고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되면 그때는 조금 시장이 또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은 주의하자. 그래서 1분기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괜찮고요. 2분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리스크. 특히 4분기도 뭐 4분기 전망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보통은 이렇게 강세장에서 보통 1, 3분기가 좋고요. 2, 4분기가 보통 좀 안 좋았대요. 이게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초에는 코스닥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있고 또 로봇 우주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네. 내용이니까 올해 1월 전략, 전반적인 올해 전략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이 부분은 한 두세 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맞습니다. 많은 내용이 내용들이 되게 있는데, 길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뭐 보고서를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보고서 아마 KB증권 이제 아마 계좌가 있으셔야 그러니- 보실 것 같고 네. 한번 찾아보시고, 네. 어쨌든 핵심은 1분기 이 의견이 꼭 맞다가 아니라 1분기가 모멘텀상으로는 가장 좋다. 그러니까 1분기에 좀 이렇게 수익을 조금 이제 많이 내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냐. 네, 1분기에 마음이 급한데요. 1분기, 지금 아무튼 1분기 들어왔어요. 네, 벌써 1분기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또 정답을 줬잖아요. 코스닥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1분기 반도체, 코스닥. 로봇, 우주 뭔가 새해 선물을 받은 거기 기분이에요. 이제 적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이사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좋았잖아요. 정말 일방적으로 달렸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의 성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래서 중간중간 변동도 되게 심할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도 심하니까 그럴 때 좀 흔들리지 말고, 역시 안 좋을 때 뭘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 어쨌든 지수 한번 5천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5천. 빠른 올해? 시간 안에 올해? 올해 5천 올해 한번, 5천. 한번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하반기에는 조금 저도 좀 조심하면서 보려고요. 하반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꾸 기업들 신규 상장하는 게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아니에요. 뒤로 연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멘텀 자체가 반도체도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하반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모멘텀만 보면 상반기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 5천은 상반기 중에 한번 갔으면 좋겠고, 하반기에는 만약에 5천을 간다면 5천 이후에는 뭐 우리가 리스크를 좀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검증해서 잘 또 대처하는, 그런 걸 좀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염 이사님의 염원을 담아서 올해 꼭 코스피가 5천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어려울 때 기회를 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 힘으로 혼자만은 힘들기 때문에 염 이사님과 함께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조언을 구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올해도 네네.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머니올라 감사합니다.